청취자님, 지금 당장 무인도에 뚝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손으로 그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캐내고 그걸 또 정제해서 플라스틱 판을 만들고요. 상상만 해도 벌써 막막한데요. 광산에서 구리도 캐내야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얇은 전선을 뽑아내고 아주 정밀한 회로를 납땜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를 만든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아마 제 평생을 다 바쳐도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스피커 하나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니까요. 저도 제 평생을 갈아 넣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 다이소에 가면 그 스피커가 단돈 5,000원에 진열되어 있죠. 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5,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대한 시스템의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는 개인의 메모와 통찰이 아주 빽빽하게 담긴 자본주의 극복운동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첫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이 자료를 보면 단순히 자본주의가 나쁘다, 불평하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오,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진짜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돈, 그리고 그 가격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기계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설계해버리는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죠. 아, 시스템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한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 자료가 세상을 진단하는 되게 낯선 시각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디지털 물물 교환이나 10% 노동 같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안들까지 오늘 끝까지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님께 꼭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에 나오는 정치적, 경제적 주장을 저희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니까요. 네,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이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지 그 독특한 논리 구조 그 자체를 탐험해 볼 겁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현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낯설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000원짜리 다이소 스피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평생을 바쳐도 못 만들 물건이 어떻게 5,000원인가? 네, 진짜 미스터리죠. 이 자료의 저자는 과일 가게에 5,000원짜리 딸기 한 박스도 똑같은 예시로 들거든요. 아니,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흙을 일구고 온도를 맞춰가며 몇 달 동안 허리를 굽혀서 땀 흘린 결과물이잖아요. 그쵸, 농부의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일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카페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으로 둔갑하느냐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분업화가 잘 되어 있고 대량 생산을 하니까 당연히 싼 거지. 그게 왜 문제지? 싶었거든요. 네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효율적인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걸 효율성이라고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저자는 자본가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봅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데요? 자, 왜 그렇게 싼 가격이 가능할까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의 과정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세하게 쪼갠다는 건 분업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딸기 꼭지만 따고 누군가는 평생 그 다이소 스피커에 플라스틱 껍데기만 조립하는 식이죠. 아, 이건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품처럼 사람의 책임을 아주 얇게 포 떠버리는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한 가지로 좁혀지고 쉬워지면 당장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일이 극도로 단순해지면요, 숙련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네, 숙련도가 필요 없다는 건 오늘 당장 당신을 해고하고 내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도 공장은 똑같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와,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하네요. 당신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제빵사가 있다고 쳐보죠. 네, 제빵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 들여서 케이크를 하나 완성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사람한테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그냥 달걀만 깨라고 시킵니다. 아, 달걀만 10시간이요? 와, 그러면 완성된 케이크의 맛이나 향기, 내가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그 기쁨은 전혀 느낄 수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부르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네, 결국 노동자는 대체 가능해지니까 인건비는 바닥까지 후려쳐지고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진 상품의 이윤은 온전히 시스템 꼭대기에 있는 자본가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꿈의 가치 같은 건 숫자로 환산되면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천 원이라는 싼 가격표는 우리 사회 혁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리고 쥐어짠 결과물이라는 시각이군요. 네, 저자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터에서의 착취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자체가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돈 자체가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네, 통념은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시스템이 이기심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네, 저자가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빚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입니다. 빚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이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청취자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진짜 돈이 딱 100원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100원 상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줍니다. 이자 10%를 붙여서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은 얼마가 되죠? 100원 빌렸고 이자가 10%니까 110원이요. 이건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돈은 100원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자 10원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세상에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10원을 갚죠? 그리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누군가는 파산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새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또 창조해내지 않는 이상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내가 빚을 갖고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돈을 뺏어서 그 사람을 파산시켜야만 합니다. 와, 미쳤네요. 의자 뺏기 게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만 하는 잔인한 생존 게임이죠. 이런 환경이라면 남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눠준다는 건 곧 나의 파산, 즉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이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100명을 가둬놓고 90인분 식량만 던져준 뒤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는 거랑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생존 게임의 룰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만들어냅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육체적으로 되게 고되고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이 있잖아요.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천대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사회적 기여도랑은 별 상관없어도 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한 직업일수록 귀하게 대접받고요. 네, 그런 가치관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저희가 뉴스를 켤 때마다 보는 그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때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이게 단순히 살기 팍팍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 잘못된 가치 책정 시스템이 낳은 청구서를 쫙 나열하거든요. 현실의 여러 붕괴 현상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엄청난 사회 문제잖아요. 네, 심각하죠. 그걸 단순히 요즘 애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윤리의식이 타락해서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이 저자의 통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 화폐의 물신성이 지배하는 사회니까요. 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공장에서 정직하게 계란만 깨는 노동을 평생 해서는 아까 말한 그 의자 뺏기 게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위해서 불법 도박이나 코인에 막 뛰어드는 걸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애들 스스로도 오히려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M4 세대 문제나 청년들의 영끌 대출도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2030 세대가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거요? 네, 그들이 이기적이거나 나약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110원을 갚아야 하는 빚의 굴레 속에서 당장 자기 자신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가장 슬프고 뼈아픈 결정인 거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고 집을 사는 그 영끌 응상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 아파트라는 자산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 시스템이 주는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재산 상속으로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빈부격차 고착화도 있고요. 그렇죠.
인간 소외가 낳은 청년 고독사 문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뭐 전세 사기라든가 갑과 을의 권력 구조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분열,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일상적인 사회 문제들이 되어버렸죠.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낱개 각기 다른 질병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얘기한 잘못된 가치 책정 시스템이라는 단 하나의 바이너스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병의 근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의문이시죠? 만약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사람들을 막 영끌과 고독사로 내몬 게 있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아, 왜 시스템을 뒤엎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왜 당장 내일 아침에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 만원 지하철을 타고 꾸역꾸역 출근을 할까요? 당장 배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혹은 착취당하는 걸 즐기고 좋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못 바꾸는 건데요?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요. 아무리 이 현실이 끔찍해도 이미 내가 적응해버린 고통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군요. 네, 변화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공감의 한계입니다. 공감의 한계.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아도 당장 내일 내야 하는 내 대출 이자 납부보다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 내 코가 석자니까 타인의 고통이 내 피부에 직접 와닿지가 않는 거군요. 네, 너무 슬프지만 100% 현실이죠. 진짜 그러네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개인과 시스템의 딜레마입니다. 청취자님 개인은 뭐 아주 선량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분일 겁니다. 네, 다들 마음속엔 그런 선이나 있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접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순간 철저히 시스템의 룰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의자 뺏기 게임이죠. 아, 내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빼앗아야 하는 구조. 걔도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던져진 검투사가 되면 상대방을 찔러야만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유는 저도 읽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혔는데요. 바로 시스템 의존성입니다. 시스템 의존성이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쳇바퀴가 악마 같고 문제투성이라는 걸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쵸. 다들 욕하면서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 우리 아이 입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 숟갈을 넣어주려면 결국 내가 다시 그 쳇바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합니다. 와, 맞아요. 이건 도덕성이나 내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네요. 철저한 생존의 딜레마잖아요. 네, 침몰하는 배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배 맨 꼭대기층에만 있으니 서로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구조적 역설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 비극을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본 거네요. 네, 우리가 왜 나쁜 짓 탓하는 게 아니라 왜 멈출 수 없는지를 짚어낸 겁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암담하고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자가 단지 현실을 비판하고 아유 세상 망했다 이러는 데서 멈추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대안이 등장하죠.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늪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해법, 바로 디지털 전산화 물물 교환입니다. 물물 교환이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머리에 물음표가 수백 개 떴어요. 물물 교환이요? 내가 닭 한 마리 줄 테니 너 신발 한 켤레 다오? 하던 그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반박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반박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담 스미스는 푸주간 주인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즉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물물 교환을 설명했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하지만 자료의 저자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아, 물물 교환이 이기심의 산물이 아니라 고도의 협력 행위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거래가 진짜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존중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려는 이타심과 상호 배려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첫 번째 대안의 구체적 원리가 나옵니다. 실물 가치의 분산입니다. 가치의 분산이요? 현재처럼 돈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세상을 한 줄로 세우면 100억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쵸. 돈이 곧 계급이니까요. 하지만 돈이라는 매개체를 완전히 없애고 실물과 실물이 직접 교환되는 세계에선 어떨까요? 어떨까요? 내가 1년 동안 방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기타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을 이뤄줄 엄청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지며 다원화되는 거죠. 와, 게다가 두 번째 원리인 그 축적의 한계라는 부분도 기가 막힙니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돈은 은행 전산망에 숫자 0만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100억, 1000억 무한대로 긁어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끝없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물리적 한계가 없죠. 근데 실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과 1만 박스를 내 방구석에 어떻게 쌓아두나요? 썩어버리거나 창고가 미어터지겠죠. 맞습니다. 실물은 본질적으로 무한정 축적하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아, 시스템적으로 차단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소멸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옛날 그 물물 교환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과를 가지고 신발을 원할 때 정확히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과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 안에서 찾아야 했잖아요.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라는 문제죠. 네,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현대 IT 기술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이나 전산망을 국가 규모로 거대하게 확장하는 겁니다. 아, 국가 규모의 웹사이트 전산망이요. 네, 수천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모인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내가 가진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게시물로 올리면 고도화된 IT 알고리즘이 전국 단위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아하, 동네에서 발품 팔아 찾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뭐 삼각거래, 사각거래를 알아서 엮어준다는 거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강조하더라고요. 이 전산 시스템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 즉 노동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네, 대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통찰입니다. 왜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물건 10개와 누군가의 노동 1시간을 교환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계상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아, 노동 1시간은 사과 몇 개짜리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시 빚이 생기고 또다시 이자가 붙는 화폐 시스템으로 퇴보하게 되죠. 물건은 오직 물건으로만 아주 순수하게 교환되어야만 빚 없는 사회라는 저자의 비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거세게 반발했던 두 번째 대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의 분배 문제죠. 물건은 첨단 IT로 알아서 교환한다고 쳐요. 그럼 방금 분리하라고 했던 그 서비스, 즉 국가를 돌아가게 하는 노동이나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는 도대체 어떻게 분배합니까?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일하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저자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절대적 시간 10% 룰을 주장합니다. 10% 룰이요? 네, 자본가가 소유했던 생산수단을 모두가 관리하는 공동체 형태로 전환하고요. 노동의 부담을 사회 전체로 분산시키는 개념입니다. 분산시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각 개인은 자신의 인생 시간 혹은 하루 24시간 중 단 10%만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 절대적으로 할애합니다. 잠깐만요. 하루에 2.4시간만 일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90%는요? 완벽한 개인의 자유시간입니다. 생존의 압박 없이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죠. 아니,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단순 노동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는 천재 외과 의사라 원자력 발전소를 통제하는 수석 엔지니어는요? 네, 고도의 전문직들이죠. 이 사람들이 수술실 들어가서 제 노동시간 2.4시간 끝났습니다. 저 퇴근할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전문적인 분야가 어떻게 10% 노동으로 돌아갑니까?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거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 반박합니다. 능력주의 환상이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명의, 수석 엔지니어 한 사람이 100시간씩 갈아 넣으며 일해야만 시스템이 안전하게 굴러간다고 믿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대한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의 소수 천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격증,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별 형평성에 맞게 선착순이나 순번제로 노동을 나누어 맞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를 혹사시키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100명의 사람들이 2시간씩 교대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모두가 피 튀기게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는 대신에 최소한의 기준을 넘은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를 상상하는 겁니다. 와, 발상의 전환이네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게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맞느냐고 묻는 거죠. 이야,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가 꺼내든 키워드가 바로 죽음이었죠. 네, 아주 무거운 키워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고 죽음을 맞이한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수천억을 가진 부자든 최고 권력자든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해진다는 그 묵직한 통찰이 뼈를 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100년도 머물지 못하는 이 지구라는 짧은 정거장에서 남의 의자를 뺏고 짓밟으며 불안에 떠는 삶이 과연 행복하냐는 거죠. 그쵸? 다 부질없는 건데. 대신에 내 시간의 단 10%를 기꺼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양보하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긴 시간은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상을 실현하며 세상에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이상적 사회라는 저자의 아주 강력한 호소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다이소의 5,000원짜리 스피커 속에 숨겨진 노동자가 부품처럼 갈려나간 가치 왜곡의 현실부터 짚어봤죠. 네, 아주 서늘한 분석이었죠. 그로 인해 우리가 110원을 갚기 위해 서로를 파산시켜야 하는 의자 뺏기 게임에 내몰린 빚의 현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IT, 디지털 물물교환이라는 해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10%만 일하는 사회의 청사진까지요. 네, 경쟁이라는 무기를 내려놓는 사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룬 이 급진적인 자료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물리법칙처럼 절대 불변이라고 굳게 믿었던 가격표, 경쟁, 돈이라는 것들이요. 네네. 사실은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하나의 룰, 규칙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인간이 만든 단순한 규칙이라면 고통받는 우리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규칙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청취자님, 오늘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장 시스템이 바뀌어서 먹고 사는 생존의 압박이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요? 네, 상상만 해도 숨통이 트이네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 단 2.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90%의 막대한 시간이 온전히 청취자님의 자유시간으로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막대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서 가장 잔인하게 빼앗아간 것은 우리의 노동력이나 은행 잔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 제약과 상관없이 내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꿈꿀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를 거세당한 것은 아닐까요? 돈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진짜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내일 마트에 가셔서 물건의 가격표를 보실 때 그 숫자가 그저 수학 계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자 우리의 상상력을 묶어둔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의 답변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도 청취자분들의 상상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흔들어 놓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